눈 오는 추운 겨울날. 김씨 할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 그의 집을 찾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는 신발조차 벗지 못하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몇 번째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지 말라고 했죠? 연락했는데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영철이 얼굴만 잠깐 보려고 온 거야.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렴. 하! 어머님이 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이번 기회에 어머님 버릇을 단단히 고쳐드려야겠어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희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순간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이 분명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문 앞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아들은 그저 방 안에 숨어만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정희 할머님이십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시장 골목 안쪽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세탁소가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다림질에 집중하는 김씨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정겨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손으로 옷에 주름을 펴는 모습에는 김씨 할머니의 한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김씨 할머니는 문득 30년 전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차렸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기다리던 날, 남편은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다림질하는 손놀림에 맞춰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비 오는 월요일 아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평소처럼 일찍 나가 수리용품을 사러 나갔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때 5살 배기 아들 영철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김씨 할머니는 아들을 품에 꼭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잠시 멀리 가셨어. 이제 우리 영철이랑 엄마랑 둘이 잘 살아보자. 그날 이후 김씨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혼자서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김씨 할머니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다림질로 지친 손목이 얼얼해져도 감기로 고열에 시달려도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일을 쉬는 날 하나가 곧 끼니 하나를 거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잠든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지만 그 시간마저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영철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날 아들 영철이는 어머니를 시내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세탁소도 그만두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들으며 김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니? 세상에! 얼마 후 아들 영철이는 회사에서 만나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었죠. 이름은 박소연으로 당차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가 될 소연은 세련된 말투와 공손한 태도로 김씨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메고 화려한 장신구와 네일까지 한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김씨 할머니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제가 앞으로 딸처럼 모시면서 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의 마음속 빈자리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에 치솟는 집값은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겐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영철이는 퇴근 후 집에 들러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회사원 월급으론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소연이도 서울집 아니면 안 살겠다고 하고, 이러다가 저 무사히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장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가 아니시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김씨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적금을 깨고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아들 내외에게 서울 역세권 30평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세탁소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철아, 이 집 이제부터 내 집이야. 엄마가 우리 아들 잘 살 수 있게 마련해놨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어. 아들은 김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평생 어머니 잘 모시면서 살게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축하꽃으로 가득한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김씨 할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걸 때마다 며느리는 이런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둘이서 시간 보내려고요. 죄송해요. 몸이 좀 아프네요. 아들 집에 용건이 있어 찾아가려 할 때면 이런 가지각색의 변명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에 가마 몸 조심하렴. 김씨 할머니는 신혼이라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눈치가 없었구먼. 하며 혼자 위안을 삼았습니다. 새댁이라 정신없을 테고 둘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봉지에 담긴 반찬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응? 아이고, 미안하구나. 그저 반찬 좀 챙겨주고 싶어서. 저희가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어요.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반찬을 받아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김씨 할머니는 더욱 서글펐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허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가 1년 중 겨우 2~3번 아들 집에 들를 때마다 김씨 할머니를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연락도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일 없으시면 찾아오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저희 가족의 공간이잖아요. 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김씨 할머니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어느새 김씨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와서 축하해 주기를 바라며 손수 생일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생일날 아침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신 때는 시댁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휴가 내서 일본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돈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벙어리처럼 며느리의 옆에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은 후 김씨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줄 때 감사해요 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가 될게요. 라는 며느리의 달콤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던 자신이 우스워 보일 뿐이었죠. 생일날 점심, 김씨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이 사온 케이크와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생일을 비교되면 이번 연도 생일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축하해 줄 거라 기대에 찼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뒤, 곧 사돈의 생신임이 생각나 축하 인사라도 보낼 겸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돈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딸내미 사위 잘 만나서 호강하네 라는 문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사돈댁 식구들과 함께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돈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내 생일에는 찾아올 시간도 없다더니 사돈댁에선 온갖 사치스러운 건 다 하고 왔네. 김씨 할머니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의 생일날조차 방문하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댁에게는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비싼 선물까지 사다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저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산 게 다인데 아이고.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오랫동안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아들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외면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엄마도 좀 서운하구나. 너희가 사돈댁엔 여행도 보내주고 선물도 하면서 이번 엄마 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니? 하지만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소연이랑 장모님 등살에 죽을 맛인데 엄마까지 왜 그래요? 저 피 말리는 거 보고 싶으셔서 그래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도 생일인데. 됐어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유난이신지 모르겠어요. 잘 알겠으니까 다음에 연락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돈은 챙겨주면서 이 엄마는 차별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받지 못한 게 서운한 것뿐이었는데. 김씨 할머니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2월 눈 오는 추운 겨울날. 그날의 기억은 김씨 할머니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날따라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의 집을 찾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는 신발조차 벗지 못하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몇 번째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지 말라고 했죠? 연락했는데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영철이 얼굴만 잠깐 보려고 온 거야.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렴. 김씨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소리를 빽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이 기회에 어머님 버릇을 단단히 고쳐드려야겠어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희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세요. 당장 돌아가시라고요. 순간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이 분명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아들은 그저 방 안에 숨어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 영철은 어머니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나서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기 바쁘다는 것을 말이죠. 이에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발에 젖은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서글펐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받은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그 뒤 아들은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셨으면 해요. 소연이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네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긴 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문자를 읽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준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에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결과는 고작 이런 남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김씨 할머니에게 아들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일은 참을 수 없는 서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이제 그만두자. 마침내 김씨 할머니는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하거나 미련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명의인 아들 부부의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씨 할머니는 30년 지기 친구인 부동산 중개업자 진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진숙 씨는 김씨 할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수가, 그때 우리 아들 준 그 서울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어. 시세보다 조금 싸도 되니까 빠르게 팔아줄 수 없을까? 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영철이랑 무슨 일 있어요? 응, 더는 못 참겠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해도 너무하더라고. 진숙 씨는 김씨 할머니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평소에 소극적이고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겠어요. 걱정 마요, 언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격에 빨리 팔도록 할게요. 지금이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시기라 잘 될 거예요. 진숙 씨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세보다 싸고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는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고 12억이라는 좋은 가격에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매입했을 때보다 무려 4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로 황급히 김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그들이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서운하셔도 그렇지. 집을 팔아버리면 저흰 어떡하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비굴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땐 제가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 한 것 같아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소연이 너도 내 버릇 단단히 고쳐줘야겠다며? 그래서 이 기회에 나도 아들이랑 며느리 버릇 좀 고쳐주려고. 엄마, 제발요. 저희가 이렇게 빌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엄마한테 잘하고 매일 찾아오셔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영철아, 내가 쫓겨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한 번만이라니? 내가 찾아갈 때마다 오지 말라고 했지. 이제부터는 나도 굳이 사정하면서 너희 얼굴 안 볼란다. 너네 챙겨줄 돈으로 내 옷 사 입을 거고 너희 볼 시간에 여행이나 다닐 거야. 아참, 이제 지금 집에서 이사할 거란다. 연락해봤자 나 안 받을 거고 내 집 현관문 앞에서 절하고 빌어도 안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김씨 할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만 꿇고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김씨 할머니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서러움이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한 후 김씨 할머니는 우선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 마당 딸린 작은 전원주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남은 돈은 똑똑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의 일부를 넣고 또 다른 일부는 안전한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진수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난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 언니, 요즘은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제가 믿을 만한 재테크 전문가도 소개해 줄게요.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김씨 할머니는 새로운 재미를 느꼈습니다. 아파트 매각으로 4억이나 차익을 본 경험이 그녀에게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나? 내가 진작 이것을 알았더라면 평생을 세탁소만 하면서 세상을 하나도 몰랐네. 김씨 할머니는 새 집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은 비록 아들의 아파트보다 평수는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동네 노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여러 개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 모임에 가입한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인근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이야기꽃도 피웠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처지가 김씨 할머니와 닮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고 때로는 산이나 인근 온천으로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김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살포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세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환경에 며느리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나 서울에서만 자라서 이런 시골 같은 데서 못 살아요. 당신도 참아요. 지금은 이게 우리 형편에 맞는 거예요. 다달이 나오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멀어진 거리 때문에 매일 2시간씩 출퇴근을 하다 보니 피곤이 쌓였고 스트레스로 예민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잠들었다가 역을 지나치는 일이 다반사였고 피곤에 지친 얼굴로 회사에 들어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백화점도 못 가요? 나 다음 달에 동창회 있는데 친구들 만나기도 쪽팔려.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들을 들들 볶아댔고 결국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생활이 이어졌지만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씀씀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펑펑 쓰는 거야? 또 카드값 연체됐잖아요. 그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든가요? 이런 서울도 아닌 이런 총구석에서 살면서 절약까지 하라고요? 밤낮을 싸우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대출이 남은 전셋집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항상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상사의 질책을 자주 받았고 승진에서도 누락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직원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눈치를 받는 직원이 되어버렸죠. 며느리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혼 후 경력 단절로 서울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지방 소도시의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고 재혼의 기회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명품백을 들고 으스대던 그녀는 친정에서 나이만 먹은 골치거리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며느리의 소식조차 끊겼습니다. 아들 부부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목매지 말자. 나는 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삶이 있는 거야. 김씨 할머니의 매달 재테크 수익도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전문가다운 안목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님, 이번 투자는 정말 잘하셨어요. 수익률이 20%가 넘네요. 요즘 이 정도 수익 내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재테크 전문가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녀의 투자 감각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꾸준히 불어났고 이제는 여유롭게 전국 각지로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세 단칸방에서 살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매일매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에게 매달리며 구차하게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멋진 복수이자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김씨 할머니의 삶에는 서러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산등성이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던 김씨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마음도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닌 찬란한 노후에 대한 기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